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8일 현재 오후 4시 44분 444의 시각입니다. 지금 서울의 덕수궁에서는 백권대학의 야외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 끝났으려나 그런 시각일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춘기 이래로, 참고로 사춘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혹독하게 알았답니다. 그 이래로 정립한 제 꿈이 살아봐도 아무리 살아봐도 포기되지 않는 제 꿈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것이었답니다. 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아봐도 그게 자꾸 포기가 안 되고 추구지향만 되는데 달성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혼자만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에 저는 이제는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갑수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관장하시는 자주인학회를 알게 되고 그곳에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분들. 네.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이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를 통해서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나누고 끝없이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세상이었답니다. 혼자만 잘난 거 아니고.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네. 바로 자진학회에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지난 9월 동해산책이라는 너무나 멋진 그런 여행까지 하고 나니 정말 이젠 꿈을 다 이룬 느낌? 여한이 없는 조금 그런가요? 하지만 정말 그러한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한번 그런 세상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자진학회에 몸과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상생하기만 한다면 제가 요즘 최근에 등재하는 요 방송 설명글에 적듯이 지금 너무나 병들고 같이 하향되어 버린 우리 사회가 건강을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상상만 해도 즉 자주인학회가 그렇게 하여 커져가는 그 상상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그런 것만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걸 상상하며.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하고 있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네요. 하지만 평소에
저의 뜻을 눈치채신 분은 느끼시겠죠?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지난주 얼핏 말씀드린 대로 60장 단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3주에 걸쳤던 그 각 장의 시간만큼 분량일 것 같아요.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60장 리오리엔트. 마르크스의 성을 허물어버린 프랑크.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특이한 이력이다. 그는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1941년 나치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그는 박사 과정 재학 중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들의 강의를 별로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강의실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인류학, 사회학 등을 청강했다. 결과 그는 경제학 박사 논문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미국 미시건 대학 교수가 된 그는 5년 만에 라틴 아메리카로 가서 브라질리아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쳤다. 3년 후 그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국립경제학교 특임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그는 1966년에서 1968년 캐나다 조지 윌리엄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가르쳤다. 이후 그는 칠레 산티아고 소재 칠레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 교수로 부임했다. 이어서 그는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가서 연구한 다음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교수가 되었다. 또다시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곳에서 정년 퇴직을 맞자 세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연구 및 강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가 노스 이스턴 대학 원로 교수가 되었다. 그는 2005년 암으로 타계했다. 이만하면 프랑크의 삶은 유랑인의 수준이다. 대학 교수들은 대체로 보수적이다. 그들은 좀처럼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 나는 프랑크가 선택한 유랑의 삶이 그의 진지하고도 실증적인 학문 연구 자세와 관련된다고 본다. 프랑크는 1차로 자기 연구의 대상인 제3세계를 체험하고자 라틴 아메리카를, 2차로 자본주의를 연구 체험하고자 유럽 각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프랑크가 1차로 선택한 연구지는 라틴 아메리카였다. 놀랍게도 그가 발표한 논문 저발전의 발전은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저발전을 유발한 것은 봉건제의 온존이 아니라 서양 자본주의의 수탈이라는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 논문은 종속 이론이 부상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세계 정치, 경제학계의 새로운 의제로 설정되었다. 프랑크는 근대화론이라는 우상을 파괴함으로써 종속 이론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특정한 지역이 저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통적인 내재적 요인 탓이 아니라 세계체제라는 미명하에 강제된 자본주의 탓이라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기존의 유럽 중심주의 세계사관을 파열시켰다. 이것은 조선 봉건제를 말하면서 사학자 김용섭의 철진한 내재적 요인론을 신봉하는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철퇴와 같은 것이다.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셜 호지슨, 월러스틴, 프랑크 등을 외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니면 잘 모르고 있거나
이에 앞서 그들은 세계사 연구의 동향 자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1974년 임매뉴얼 월러스틴이 발표한 세계 근대 체제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등장을 유럽사의 맥락을 넘어 세계사적 구도에서 파악함으로써 세계의 사회과학계를 크게 요동시킨 바가 있었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의 출발을 18세기가 아닌 15세기 중반으로 잡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프랑크는 월러스틴보다 더 파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는 세계체제 500년인가 5000년인가 라는 대담한 제목의 논문을 세상에 내놓았다. 프랑크는 자기 자신조차도 19세기 유럽 사회과학자들이 발명한 유럽 중심주의에 무의식적으로 걸려들어 있었다고 통렬한 자기 비판을 가했다. 이로써 세계사학계는 방대한 세계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마셜 호지슨, 월러스틴, 프랑크 등과 주로 유럽 자료에 근거를 두는 마르크스와 베버, 뒤르켐, 폴라니의 등의 유럽 중심주의적 사관으로 양분되었고 얼마 안가 유럽 중심주의의 폐색이 완연히 짙어졌다. 리 오리엔트는 유럽 중심주의라는 왜곡된 세계사론을 분쇄한 역작이다. 유럽의 세계 지배는 길어야 1800년 이후 200년도 되지 않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그 전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럽이 아닌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이며 특히 중국이었다는 것이 이미 공인의 단계를 넘어선 세계 경제 사관이다.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승부해야. 일단 나는 자민통의 원래 말인 자주민주통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핵심을 비켜갔거나 아니면 시대의 뒤집말이다. 자주, 민주, 통일의 세 단어 중 가운데 단어인 민주는 서구 데모크라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 단어를 통일의 양대 주체인 조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나는 자주 민족 통일로의 계명을 요구한다. 우리가 제대로 혁명을 하려면 반드시 프랑스 혁명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 마르크스를 모르고서 조선 역사를 공부하면 국수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 그들은 나름 고학력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이 피해가 잘못 심각하다고 본다. 그들은 현란한 학술 용어들을 구사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을 입에 올리지만 그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결국은 유럽 중심주의자들이거나 모양주의자들이다. 지금 우리의 현안 중 가장 큰 장벽은 미제국주의다.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자주민족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마당에 같은 과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프랑스의 혁명 따위를 배워서 무엇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여력이 있어서 공부하는 것까지 말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의 역성혁명도 동학혁명도 광주도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제국주의와 맞서 이기려면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한 중국혁명이나 베트남혁명을 먼저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말하는 프랑스혁명이나 독일 이데올로기 등이 자국의 제국주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더욱더 근심스러운 것은 이런 생각들이 모두 시대에 뒤져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 먼 유럽에서 발발한 사건이다. 프랑스는 아시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때였다. 마르크스의 생물 연대는 1818년에서 1883년이다. 아래 글을 음미해보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희망봉 항로의 개척은 발흥하는 부르주아지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동인도와 중국의 시장,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
식민지와의 교역, 교환 수단과 상품 전반의 증가는 상업, 항해, 공업에 사상 유례없는 자극을 주었고 붕괴에 가던 봉건 사회 내부의 혁명적 요소를 급격히 발전시켰다.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 1848년. 우리가 마르크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사유재산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크스 이전부터 많은 사람이 주장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좌파지만 좌파이기에 앞서 오리엔탈리즘에 갇혀 있었다. 그는 봉건제, 절대주의, 부르주아 혁명에 대한 분석 등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역사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르크스를 흉내내어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 치고 교수건 박사건 정치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낙후되었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고착화된 정체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약동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발생한 이행에서 진보성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묘하게 제국주의 침공을 두둔했다. 안드레 프랑크, 그를 가리켜 붉은색으로 분장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한 테살레 티베부의 비판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독일, 영국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국이나 베트남의 혁명은 노동자가 아닌 농민이 주체였고 그들이 곧 인민이었다. 차라리 인민혁명, 조금 캥기면 시민혁명이라고 해라. 더구나 중국과 베트남의 혁명은 전형적인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의 혁명이었다. 마오나 호치민은 코민테른을 적절히 이용한 자주민족주의자였다. 자주민족 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우리 역사의 혁명부터 시작하여 중국과 베트남의 혁명을 새로이 공부하자. 최근 20년 동안 너무도 달라진 것이 많다. 역사라는 것은 격변한다. 변해야 통하고 통해야 이룰 수가 있다. 왜 마르크스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 우리가 알듯이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다. 이 해 조선에서는 정조가 즉위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것도 1776년이다. 당시 막 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주의 형편은 400년 전통에 빛나던 조선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1789년 정조가 재위 13년을 맞았을 때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미국과 같은 공화정 체제로 가는 첫발을 뗐다. 프랑스에서는 체제 수호에 실패한 절대 왕정이나 막 출발한 공화정이나 혼돈 속에서 오랜 내전과 전쟁 상태로 휘말려 들어가야 했다. 이처럼 18세기 말의 미국,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조선은 여러 면에서 안정되어 있었고 미래도 밝아 보였다.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다 중국은 유럽의 어느 부분보다 부강한 나라라고 썼다. 물론 스미스는 자기가 이른바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기 바란다. 1776년이나 1789년, 즉 18세기 말기만 해도 어느 누구도 유럽이 아시아보다 앞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유럽인의 대아시아관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은 세계사의 왜곡이고 여기에 헤겔과 마르크스와 베버가 자리한다. 자크 바저는 마르크스를 가리켜 위대한 표절자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와 헤겔의 것에서 나름 변형할 것은 변형하면서 취할 것은 취했다. 마르크스는 스미스의 노동 중시를 취하면서도 아시아과는 반대로 변형했다. 한편 헤겔은 유럽의 역사만이 세계 보편적이고
아시아에는 역사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알듯이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변형했다. 그러나 헤겔의 아시아과는 그대로 답습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식민 지배 본격화에 그 이유가 있다. 19세기 중반 유럽인들은 세계 역사를 유럽이 주도하는 것처럼 날조된 보편주의를 완성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아예 세계사가 유럽 중심으로 완전히 다시 쓰여졌다. 이렇게 협소하고 자의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 대표적인 두 인물이 마르크스와 베버였다. 이 유럽인과 아직도 만만치 않은 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유럽 안에서 발달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유럽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세계 역사의 팩트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왜 유럽에만 있었다는 말인가? 그 전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세계 학계에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출발을 18세기 유럽이 아니라 15세기로 보는 견해 또는 중국이나 이슬람이 13세기 또는 11세기로 보는 견해가 새로운 지배적 담론으로 세를 굳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에 의한 근대화는 중국이나 이슬람이 아닌 유럽에서 발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며 이런 역사관을 유럽인도 아닌 한국인이 지니고 있을 때 나는 모양주의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아시아의 특징을 규정할 때에도 선택적으로 자료를 참조했다. 마르크스는 헤겔 외에도 루소, 몽테스큐에 제임스 미일 같은 유럽 중심 계몽주의자들의 견해를 채용했다. 그들은 아시아의 통치 모델을 전제로 규정했는데 이를 받아서 마르크스는 인도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잔혹한 국가 형태는 동양적 전제라고 말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국가 형태가 오스만, 페르시아, 중국을 비롯한 오리엔트 전체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오리엔트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고루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고 이 후진적이고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영원한 무기력을 각성시킨 것은 서양의 침입과 거기에 묻어간 자본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 인도의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했으며 미국은 1846년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멕시코를 진보시켰다고 여겼다.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역사 왜곡의 바탕에는 심하게 일그러진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제국 식민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등식이다. 혹여 이런 역사관을 유럽인이 지니고 있다면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물며 이런 역사관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쓰라린 식민지를 체험하고 지금도 분단 상태에서 반식민지로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국인이 지니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내가 그들을 모양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일면 순화된 표현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어제도 오늘도 유럽 중심주의와 마르크스를 홍보하는데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다. 내 눈에는 그들의 역사관은 과거지향의 비자주적인 자학사관으로 보인다. 유럽 중심 사관과 마르크스 사관으로 우리는 절대 자주를 이룰 수가 없다. 아니, 유럽 중심 사관과 마르크스 사관은 우리 자주를 방해할 따름이다. 조공에 대하여 조선 봉건제 논쟁을 벌이다가 논리가 빈곤해지자 조공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조선이 중앙 집권제였지만 중국에 조공을 바친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봉건제였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온다.
특히 마래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봉건제라고 폄하하려는 원형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을 봉건제라고 규정해야 다음 단계인 자본제가 된다는 그들의 신 마르크스의 교지에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나는 최근 저작 진짜 조선 역사에서 1. 조공, 책봉, 2. 조공, 회사 관계를 말하면서 1은 오늘날의 유행 가입에 비유했고 2는 공무역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실상 조공은 1과 2를 합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인 조공 전문가 일본인 하마시타의 말을 들어보자.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조공권을 둘러싸고 있던 위성 조공권은 독자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나라들은 상호적 조공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은 고리를 이루면서 사슬처럼 이어졌다. 조공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상거래였다. 실제로 조공체제는 상거래 네트워크와 병렬적이거나 공생관계를 유지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조공관계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규모도 커졌다. 이 조공무역은 동아시아 각국과 유럽 각국을 이어주는 중개무역의 기능을 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이 조공체제는 인접한 인도 무역권, 이슬람 무역권, 유럽 무역권과 결합하고 있었다. 독일 태생 미국인 학자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이미 세계적 고전으로 떠오른 리오리엔트에서 말하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공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것의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유럽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프랑크는 조공이란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조공국들이 여러 개의 동심원을 따라 배치되는 위계 구조로서 대단히 현실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조공거래에서 중국, 조선, 일본, 동남아, 인도, 서아시아, 유럽 식민지국 사이에 전개된 중심, 주변 관계는 18세기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도 조공무역망에 참여하여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히마시타의 지적은 옳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럽은 아시아에 질주하는 무역 열차에 화물차를 연결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중국의 조공 무역망은 광범위한 앞으로 유라시아 세계 무역망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고 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1492년의 콜럼버스 이후 애덤 스미스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를 새로이 유럽 중심 시각에서 다시 쓴 것은 19세기의 유럽인이며 이것을 추동한 대표적인 두 사람은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였다. 유럽인들은 먼저 역사를 발명한 이후 세계 역사를 유럽 우위로 조작했고 이를 모방한 일본인들은 먼저 식민사학자들을 발명한 이후 조선 역사를 조작했다. 내가 왜 유럽 중심적 역사가 식민사관과 통한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해 주기를 소망한다. 조선은 수많은 조공국 중 언제나 중국으로부터 가장 존중받는 나라였다. 유럽 중심 사관은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면 터널 역사관. 사회 이론을 설계한 서양 학자들로는 월러스틴, 브로테를 비롯하여 마르크스, 베버, 존 바르트, 칼 폴라니 등이 있다. 18세기 말까지 유럽은 세계 경제에서 한 번도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세운 이론의 중심에 유럽을 놓는 오류를 범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일까? 리오리엔트의 저자 프랑크는 이런 사람들을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한다.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관념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논의한 에드워드 사이드와 검은 아테나에서 서구 문화의 아프리카 기원서를 제기한 마틴 버날에 의해서, 그리고 사미라 아민과 프란츠 파농 등에 의해서 어지간히 전파되었다. 이 외에도 또 한 명의 선구자로 J.M. 블로트가 있다. 그는 식민지 건설자의 세계 모델에서 유럽 중심주의에 스며있는 모든 거짓 신화를 거짓말 보태지 않고 완전히 박살냈다. 프랑크는 이 벌거벗은 늙은 황제, 유럽 중심주의에게 새 옷을 입힐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한다. 그는 이 황제를 뇌리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 풍으로 해체해버리는 것이 능사도 아니다. 프랑크는 이 거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계를 보는 시각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 주장을 전폭 지지한다. 21세기에 들어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유럽 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예리하게 비판한 역작이다. 그는 서양인 스스로 자기들이 예외라고 주장하면서 타자와 구별하고 세계의 나머지를 구획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마틴 버날은 검은 아테네에서 19세기 유럽인이 자기들 뿌리가 민주적이라고 하면서도 노예를 소유한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득실거린 그리스에 있다고 주장하는 역사적 신화가 식민주의의 필수 부분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침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아테네의 뿌리는 이집트나 누비아보다도 오히려 소아시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사미라 아민도 유럽 중심주의에서 이런 유럽 예외주의 과정을 통렬히 비판했다. 유럽 중심으로 왜곡된 세계 지도를 고발한 마셜 호지스는 근대 유럽사와 세계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유럽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헌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외적인 유럽 내부의 원인과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비좁은 터널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터널 역사관이라고 비판했다. 1500년 무렵의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비해 전혀 앞서지도 않았고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생산 양식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 호지스는 16, 17세기의 유럽은 경제적, 과학적, 기술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중대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독 유럽에서만 배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유럽이 19세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앞선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노예와 은을 착취하여 경제를 발흥시켰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탈하여 식민지로 만듦으로써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문명이 뒤져있던 유럽은 아시아와의 교역에서 팔아먹을 상품이 없었다. 반면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와 차 등은 유럽 상류층을 매료시켰다. 영국이 식민지로 침탈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이것을 미국까지 합세하여 중국의 밀수출로 팔아먹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중국이 아편 밀수를 금지하자 아편 전쟁을 도발하기까지 했다. 프랑크는 유럽의 발흥은 유럽 내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이다. 한술 더 떠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제 침공기를 이식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요인을 제국주의의 침공에 두지 않고 근거도 전혀 없는 조선 봉건제라는 내재적 요인에 두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식민사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이드는 그의 책 3장에서 두 가지 오리엔탈리즘의 용어를 병치시키고 있는데 잠재적 오리엔탈리즘과 명시적 오리엔탈리즘이다. 한편 프랑크는 자기 책에다 다시 오리엔탈리즘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인유하여
리오리엔트라는 제목을 붙였다. 한국인으로서 인도사를 전공한 이옥순 교수는 저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적 인식들을 박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고 영국의 의식을 답습한 한국의 인식을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정복자, 지배자의 시야로 형성된 인식이 아닌 균형된 시각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제가 언젠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짧은 글 한 개를 쓴 게 생각이 나네요. 이 장을 마치면서 막스 레닌주의는 부정 덩어리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우리들처럼 조선이 아니고 아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은 막스 레닌이다. 참, 이들은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누구를 위하여 막스 레닌주의를 그렇게 그것도 뒤떨어진 줄도 모르고 주장하고 내세우는지. 진보꼰대, 어찌 보면 습골보다 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리하여 약속드린 60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